이 꽃다발 받으면 안 돼요! 40년 연예계를 지켜온 국민 여배우 도연. 58의 나이에도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죠. 하지만 그날 밤 화려한 시상식 무대 위에서 그녀의 인생은 단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들고 웃던 바로 그때 누더기 옷을 입은 정체 모를 소녀가 경호원을 뚫고 달려와 도연이 받은 꽃다발을 낚아채 바닥에 내던지고 짓밟아 버립니다. 끌려가면서도 소녀는 도연을 바라보며 말하죠.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날 이후 축하의 상징이던 꽃은 독이 되었고 우연 같던 일들은 도연의 목숨을 노린 위협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꽃다발은 도연이 평생 외면해왔던 과거와 가장 믿었던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도대체 그 소녀는 누구이며 왜 이 모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요즘 가장 바라는 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이루어지시기를 답글로 응원 남겨드리겠습니다. 서울 대형 공연장의 연말 시상식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객석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가 건물 전체를 뒤흔들었죠. 레드카펫 위로 유명 배우들이 줄지어 입장하는 모습에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어요. 겨울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공연장 안은 수천 명의 열기로 후끈했습니다. 대기실에서 도연은 거울 앞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58해를 살아온 얼굴에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눈가의 잔주름, 흰머리를 감추기 위해 염색한 머리카락. 국민 여배우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그녀의 눈에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서려 있었죠. 40년 가까이 이 자리를 지켜왔지만 오늘따라 유독 피곤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웃고 인사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일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화려한 드레스도 반짝이는 귀걸이도 오늘만큼은 짐처럼 느껴졌죠. 탁자 위에 놓인 꽃다발에서 진한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백합과 장미가 뒤섞인 화려한 꽃다발이었어요. 붉은 리본으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죠. 도연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태석 씨, 이 꽃 좀 바꿔줘요. 향이 너무 강해서 머리가 아파요. 매니저 태석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49의 중년 남자였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스폰서 측에서 특별히 준비한 거라서요. 바꾸기가 좀 어렵습니다. 도연은 태석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15년을 함께한 사이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태석은 언제나 도연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죠. 커피 온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새로 내려왔고 일정이 불편하다 하면 밤새워 조정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그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군말 없이 처리했을 텐데 왜 유독 이 꽃다발만은 고집하는 걸까요?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꽃다발을 한 번 더 바라보았을 뿐이죠. 묘한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지만 그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도연의 이름이 호명되었어요. 올해의 여우주연상. 그녀의 이름이 공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향했어요.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트로피를 받아든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객석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수없이 연습한 미소였어요. 완벽한 각도, 완벽한 표정.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공허함이 숨어 있었죠. 박수 소리가 귀를 울렸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상하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할 가족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도 없었어요. 수상 소감을 마치고 무대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통로 끝에서 무슨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보안 요원들에게 막혀 있던 한 소녀가 갑자기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뛰어들었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어요.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때가 묻은 옷차림. 며칠은 굶은 듯 볼이 홀쭉하게 패여 있었죠. 운동화는 닳아서 구멍이 나 있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달려왔는지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소녀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도연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꽃다발을 낚아채 발로 내리찍었습니다. 이 꽃다발 받으면 안 돼요. 꽃잎들이 처참하게 뭉개졌어요. 붉은 장미 꽃잎이 바닥에 흩어지고 백합 줄기가 꺾여나갔습니다. 객석이 술렁거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죠. 비명과 웅성거림이 뒤섞였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곧 뉴스에 나올 거라는 걸 도연도 알고 있었죠. 경호원들이 달려와 소녀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소녀는 발버둥 치며 끌려나갔어요. 작은 몸이 경호원들 사이에서 흔들렸죠. 하지만 끌려나가면서도 소녀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도연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어요. 공포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간절함이었죠. 무언가를 꼭 전해야 한다는 듯한 절박한 눈빛이었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소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속삭이듯 내뱉은 그 한마디가 도연의 귓가에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소녀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울렸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걸까요? 대기실로 돌아온 도연은 짓밟힌 꽃다발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꽃잎들이 바닥에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었죠. 태석이 황급히 다가와 꽃다발을 치우려 했어요. 제가 정리할게요, 선생님. 신경 쓰지 마세요. 잠깐요. 도연이 태석의 손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흩어진 꽃잎 사이에서 작은 카드를 집어들었어요. 흰색 리본에 매달려 있던 카드였죠. 카드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다음 인생을 축하합니다. 도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축하라기엔 묘하게 섬뜩한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인생이라니요. 무슨 뜻일까요? 마치 이번 인생은 끝났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 같았어요. 카드를 뒤집어 보니 누군가 지운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쓴 글씨를 지우개로 문질러 지운 것 같았죠. 도연은 카드를 조명 아래로 가져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알 수 없는 이니셜과 날짜였습니다. 도연은 그 글씨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어요. 창밖으로 시상식의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터져 올랐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소녀의 눈빛과 그 속삭임만이 맴돌았죠. 그날 밤 도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카드 한 장이 수십 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비밀의 문을 열게 될 거라는 것을. 시상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의 집은 고요했어요. 넓은 거실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지만 어젯밤의 소동이 남긴 피로가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죠. 트로피는 현관 옆 장식장에 놓여 있었지만 도연은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커피 한 잔이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였죠. 어젯밤 소녀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했던 그 눈. 그리고 속삭이듯 내뱉었던 말. 그 안에 들어있어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털어내려 했습니다. 그때 거실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의 반려견 몽이가 꽃병 근처를 서성이다가 갑자기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몸이 경련하듯 움찔거렸죠. 몽아, 왜 그래? 도연이 급히 달려갔어요. 몽이는 바닥에 노란 액체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꽃병에는 어젯밤 짓밟힌 꽃다발 중 살아남은 꽃 몇 송이가 꽂혀 있었죠. 도연은 문득 자신의 손끝을 내려다보았어요. 어젯밤 꽃잎을 만졌던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가렵기도 했고 미세한 두통도 느껴졌죠. 도연은 즉시 개인 주치의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알레르기 반응일 수도 있을까요? 어젯밤 꽃을 만졌는데 손이 부었어요. 주치의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연 씨, 단순 알레르기라면 이 정도로 빨리 반응이 오진 않습니다. 혹시 그 꽃에 뭔가 묻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독성 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독성 물질. 그 단어가 도연의 머릿속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설마 그 소녀의 말이 이거였던 걸까요? 도연은 경호팀장을 불렀어요.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온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이 꽃 일부를 가져가서 검사 좀 맡겨줘요. 익명으로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경호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꽃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아갔습니다. 그 무렵 태석이 도연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는 평소보다 서둘러 들어오더니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선생님, 큰일입니다. 어젯밤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어요. 댓글이 난리예요. 화면에는 소녀가 꽃다발을 짓밟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죠. 댓글창에는 조롱과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가출 청소년의 관종짓이라는 말도 보였어요. 이건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그 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선을 그으면 금방 잠잠해질 거예요. 태석의 말투가 이상하게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대사를 읊는 것 같았죠. 평소에 태석이라면 먼저 도연의 안부를 물었을 거예요. 어젯밤 충격을 받지 않았는지, 잠은 잘 잤는지. 그런데 오늘은 곧바로 여론 대응부터 꺼냈습니다. 도연은 가만히 그의 얼굴을 살폈어요. 15년을 함께했지만 오늘따라 태석의 눈빛이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시선이 자꾸 꽃병 쪽으로 향했다가 돌아왔죠. 그 아이 이름은 알아냈어요? 아직요. 경찰에서 미성년자라 공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커져갔어요. 태석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왜 그 소녀를 빨리 잊게 만들려는 걸까요? 그날 오후 도연은 외출을 위해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고 출발했죠. 도연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차가 제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당황해서 핸들을 꺾었지만 앞차와 가볍게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났어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도연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정비소로 차를 가져갔더니 정비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 누군가 손뗀 흔적이 있는데요. 우연히 생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꽃다발, 그리고 브레이크.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도 천장만 바라보게 되었죠.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집 앞 도로에 낯선 검은 차량 한 대가 불을 끄고 서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았죠. 누가 타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다가가자 차는 천천히 출발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도연은 CCTV 화면을 확인하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공포가 온몸을 감싸 안았죠. 다음 날 아침 경호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꽃에서 미량의 독성 물질이 검출됐어요. 피부로 흡수되는 자극 성분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장시간 접촉하면 위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도연은 전화기를 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어요. 소녀의 외침, 꽃다발, 브레이크 사고, 그리고 집 앞에 수상한 차량.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그 소녀는 그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태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그 꽃다발 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경찰에 맡겼어요. 알아서 처리해 줄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태석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혼자 움직여야 했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었죠. 그 소녀를 찾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아이,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이를. 도연은 주먹을 꽉 쥐며 조용히 결심했어요.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도연은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태석에게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모든 일정을 태석과 상의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죠. 대신 오래전 도움을 받았던 탐정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비서 라인을 완전히 배제한 채 혼자 움직였어요. 먼저 시상식 주최 측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일 CCTV 영상을 요청했죠. 주최 측 실무자는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도연의 이름 앞에서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영상 일부를 확보한 도연은 그 안에서 소녀의 얼굴을 캡처했습니다. 그날 통로에서 난동을 부린 소녀 말이에요. 경찰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실무자 말로는 소녀가 미성년자라 신상 공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도 같은 대답이 돌아왔죠. 도연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간 수소문 끝에 도연은 청소년 쉼터 상담사와 연결되었어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따뜻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도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박소은이라는 아이 아세요? 15살쯤 된 여자아이인데요. 상담사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름으로는 기록이 없네요. 요즘 아이들은 가명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요. 집을 나온 아이들은 본명을 숨기려 해요. 대신 상담사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최근 쉼터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접근한다는 소문이 있다고요. 돈을 주겠다며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부모 없이 떠도는 아이들을 노린다고 했죠.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소녀도 위험에 처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은 직접 쉼터 근처로 향했어요. 운전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았죠.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어요. 골목 안쪽에서 누군가 뛰어나왔습니다. 작은 체구의 소녀였죠. 헐떡이며 달리고 있었어요. 뒤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났어요. 시상식의 그 아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마른 체구. 틀림없었어요. 도연은 순간적으로 차 문을 열었습니다. 타요, 빨리. 소은은 멈칫했지만 뒤를 돌아보더니 차에 뛰어 올랐어요. 도연은 즉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로 남자들이 멀어지는 게 보였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참을 달린 뒤에야
도연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인적이 드문 공원 주차장이었어요. 숨을 고르며 옆자리를 보았죠. 소은은 문손잡이를 움켜쥔 채 경계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뛰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 그 사람들 패야? 날 어디로 데려가려고? 소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경계심이었죠.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너한테 고마워서 찾은 거야. 고맙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소은의 눈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꽃다발 말이야. 검사 결과가 나왔어. 독이 들어있었어. 소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더니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은 거예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왜 자신을 구하려 했던 걸까요? 처음 본 사람을 위해 그런 위험을 감수하다니요.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먼저 이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했죠. 거리에서 쫓기는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시동을 걸었어요. 소은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지만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소녀의 눈에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며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어요. 도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왜 자신의 목숨을 노린 독이 든 꽃다발을 알았던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구하려 했던 걸까요?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진 비밀이 모든 것의 열쇠라는 것을요.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소은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래전 알던 지인이 비워둔 작은 오피스텔이었어요.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먼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은 채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은 채 도연을 올려다보는 눈빛이 작은 동물 같았죠. 도연이 물을 한 잔 건네자 소은은 한참을 망설이다 받아들었습니다. 목이 많이 말랐는지 단숨에 비웠어요. 배고프지 않아? 뭐라도 사다 줄까? 소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입을 열었어요. 우리 아빠요. 예전에 당신 집에서 운전했어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운전기사.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도연 곁을 스쳐 지나갔죠. 아버지 성함이 뭐니? 박정우요. 도연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박정우. 희미하게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창고를 뒤졌어요.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찾아냈습니다. 10여 년 전 서류들이었죠. 운전기사 명부와 급여 기록이 들어있었어요. 도연은 손가락으로 이름들을 훑어내려가다 멈췄습니다. 박정우. 그 이름 옆에 특이한 기록이 있었어요. 긴급 의료비와 보너스 지급이라고 적혀 있었죠. 15년 전 도연이 촬영장에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정우가 도연을 업고 계단을 뛰어내려가다 발목을 다쳤어요. 그래도 끝까지 병원으로 옮겨주었죠. 도연이 감사의 뜻으로 정우의 치료비와 보너스 급여를 지원해 주었던 거였습니다. 희미하게 기억이 떠올랐어요. 과묵하고 성실해 보이던 젊은 남자였죠. 다음 날 도연은 다시 오피스텔을 찾았어요. 간단한 음식과 옷가지를 가져갔습니다.
소은은 어젯밤보다 조금 누그러진 표정이었죠. 그때 소은이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아빠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찾은 건데 계속 갖고 다녔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가 닳아서 글씨가 희미해진 오래된 수첩이었죠. 첫 장을 펼친 순간 도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안에는 도연의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약 복용 시간, 이동 동선, 촬영 스케줄까지 날짜별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마치 도연의 모든 것을 지켜본 것 같았어요. 처음엔 섬뜩했어요. 스토킹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달랐어요. 위험한 장소는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건강이 안 좋았던 날은 따로 메모가 붙어 있었죠. 이건 감시가 아니었습니다. 보호였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고, 꼭 지켜드려야 한다고.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몰라요. 아빠한테 물어봐도 대답 안 해줬어요. 그냥 언젠가 알게 될 거라고만 했어요. 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이 사람은 자신을 지키려 했던 걸까요? 그냥 운전기사였을 뿐인데 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소은과 함께 있던 도연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 문손잡이를 돌리는 소리였죠.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경호원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은이 도연의 팔을 움켜쥐었죠.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우편함에서 봉투 하나가 발견되었어요. 누군가 넣고 간 것이었죠.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도연과 소은이 함께 차에 타는 모습이었죠. 어젯밤 골목에서 소은을 태웠을 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름이 돋았죠. 사진 아래에는 한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애 데리고 있으면 둘 다 죽는다.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소은이 옆에서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뒤집어 보았어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뒷면에 찍힌 표식. 그것은 시상식 꽃다발 카드에 있던 이니셜과 똑같았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도연은 소은을 바라보았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협박 봉투를 받은 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과 소은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시상식 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도연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배신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태석을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일부러 가짜 일정을 흘렸습니다. 오후 3시에 강남의 한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는다고 말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장소로 향했어요. 그날 오후 도연은 병원 근처를 지나가며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병원 입구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죠. 한 명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다른 한 명은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보가 새고 있었죠. 그리고 그 정보의 출처는 하나뿐이었어요. 며칠 뒤 회계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석의 자금 흐름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던 거였어요. 도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죠. 태석 씨 명의는 아닌데요. 차명 계좌로 매달 정기 입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금액이 꽤 큽니다. 출처는 아직 확인 중이에요.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팔아넘기고 있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 무렵 태석이 도연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죠. 선생님, 그 아이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인터넷에 별의별 소문이 다 돌고 있거든요. 차라리 시설에 맡기는 게 어떨까요? 제가 좋은 곳 알아볼게요. 도연은 일부러 지친 표정을 지었어요.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한숨을 쉬었죠. 그래, 내가 요즘 너무 흔들리나 봐. 나이가 드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같아. 태석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도연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죠. 그때 소은이 방에서 나왔어요. 물을 마시러 온 것 같았습니다. 태석을 보자마자 소은의 얼굴이 굳었어요. 컵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저 아저씨 시상식 날 봤어요. 꽃다발 놓인 테이블 근처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때 카드 위치 확인하러 갔던 거예요. 리본이 삐뚤어져서 고쳐놨거든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차명 계좌, 가짜 일정에 나타난 남자들, 그리고 꽃다발 근처에 있었던 태석.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쳐 있었죠.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태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신뢰가 산산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태석은 도연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어요. 문이 닫히자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어요. 태석에 대한 의심이 깊어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소은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빠 사고가 이상했어요. 운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졸음운전 같은 거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트럭이랑 부딪혔대요.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도연은 변호사를 통해 사건 기록을 열람했어요. 기록은 형식적이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은 거의 없었고 현장 CCTV는 하필 그 시간에 고장이었죠. 너무 많은 것들이 우연이었어요. 도연은 사고 현장 근처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알바를 했던 청년을 어렵게 만났죠. 처음엔 말하기를 꺼렸지만 도연이 간곡히 부탁하자 입을 열었어요. 그날 사고 나고 얼마 안 돼서 이상한 사람들이 왔어요. 검은 정장 입은 남자들이요. 경찰보다 먼저 와서 차 주변을 뒤지더라고요. 뭔가 챙겨서 가져갔어요. 저도 무서워서 그냥 모른 척 했어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우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계획한 일이었죠. 도연은 소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 아빠는 끝까지 누군가를 지키려 했던 것 같아. 아마 너와 나를. 소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무렵 인터넷에 이상한 기사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약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스트레스로 정신이 불안정하다는 루머도 함께 돌았습니다. 태석이 도연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생님, 요즘 기사 보셨어요? 가출 청소년 데리고 다니면서 이상한 행동한다고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이러다 정말 곤란해지실 수 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도연은 전화를 끊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태석이 어느 편인지 분명해지고 있었죠. 그날 밤 소은이 쪽지를 남기고 사라졌어요. 저 때문에 피해보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도연은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오피스텔 근처 어두운 골목에서 소은을 발견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소은의 팔을 붙잡고 검은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었죠. 소은이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소은아,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이 돌아보았어요. 도연은 주저없이 달려갔죠. 한 남자가 도연을 밀쳤지만 도연은 소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경찰 불렀어. 당장 놔.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소은을 놓고 도망쳤어요. 떠나면서 한마디를 남겼죠. 경고했어. 다음엔 없어. 소은은 도연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소은의 등을 쓸어주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소은의 수첩을 정리하다가 사이에 끼워진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낡고 빛바랜 오래된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병원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얼굴을 2 손으로 감싼 채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은 숨이 멎었어요. 그 여자는 20대의 자신이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사진이었죠. 왜 정우가 이 사진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병원은 대체 어디였던 걸까요? 도연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손에 쥔 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젊은 자신이 병원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 30년도 더 된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어요. 그날의 차가운 공기, 소독약 냄새, 그리고 품에서 빼앗긴 따뜻함. 도연은 없었던 일로 묻어두었던 과거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오래된 서류를 찾아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당시 소속사 계약서도 병원 기록도 의도적으로 비워져 있었죠. 누군가 흔적을 지운 거였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40년 전 자신의 스타일리스트였던 70대 여성이었습니다. 은퇴 후 시골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죠. 도연을 본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언니, 그때 일 기억나요? 내가 갑자기 사라졌던 그 3개월.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찻잔을 감싸쥐며 미세하게 떨렸어요.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도연아, 넌 그때 아이를 낳았어. 사내 아이였지. 근데 소속사에서 너한테 아이가 죽었다고 했잖아. 그거 거짓말이야.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는 살아있었어. 소속사에서 내가 마취해서 깨기도 전에 아이를 빼돌렸어. 고아원으로 보냈다고 들었어. 난 아무것도 못했어. 미안해. 도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30년간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었어요. 그 세월 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엄마 얼굴도 모른 채 자랐을 그 아이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버린 게 아니야. 빼앗긴 거야. 난 그 아이가 죽은 줄 알았어. 30년을 그렇게 믿고 살았어. 도연은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30년간 묻어두었던 슬픔이 터져나왔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죠. 노인이 도연의 등을 쓸어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소은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은 안 됐습니다. 박정우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소은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충격이었죠. 그 무렵 태석이 서류 봉투를 들고 찾아왔어요. 도연의 상태를 살피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이 서류에 서명해 두세요. 만약을 위한 후견인 지정이에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도연은 서류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재산 관리 권한을 태석에게 넘기는 내용이었어요. 도연은 표정을 감추며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았죠. 생각해 볼게요. 태석이 돌아간 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지켰다면, 내가 더 강했다면, 후회가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때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우 씨의 입양 기록을 조회해 봤습니다. 친모는 익명 처리되어 있는데 입양을 처리한 곳이 도연 씨의 옛 소속사예요. 당시 담당자 이름도 확인했습니다. 도연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왜 자신을 지켰는지, 왜 그 수첩을 남겼는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빛은 너무나 가혹한 진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를 펼친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정우의 입양 기록이었어요. 친모란에는 익명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입양을 처리한 담당자 이름이 도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본창. 30년 전 도연의 소속사 간부였어요.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고아원으로 빼돌린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연재단의 이사로 앉아 있었죠. 이 사람이 태석 씨와 자주 만나더라고요. 최근 몇 달간 둘이서 식사하는 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도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30년 전 아이를 빼앗은 자와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자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도연은 정우가 일했던 운송회사를 찾아갔어요. 창고 한 구석에 정우의 개인 사물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녹슨 자물쇠를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죠. 사물함 안에는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연의 오래된 신문 기사 스크랩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어요. 수상 소식, 출연작 기사, 인터뷰 사진들. 30년 가까운 세월의 기록이었죠. 가장자리가 닳도록 만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아이가 자신을 얼마나 오래 지켜보았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느껴졌죠. 상자 바닥에서 낡은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전원을 켜자 음성 파일이 하나 저장되어 있었어요. 도연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멀리서 지킬게요. 다가가면 어머니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해요.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도연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지만 끝내 나서지 않았죠. 멀리서 어머니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거였어요.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도연은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30년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자신 곁에 있었어요.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매일 자신을 지켜보았죠. 그런데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엄마라고 불러주지 못하게 했어요. 그날 밤 정우의 수첩을 뒤적이다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2개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의 생일과 소은의 생일이었죠. 그 옆에 파란색 글씨로 한 줄이 쓰여 있었어요. 소은이한테 할머니라고 소개해 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소은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아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태석과 그 배우를 무너뜨리고 소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연은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증거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독성 검사 결과, 브레이크 조작 흔적, 차명 계좌 입금 내역, 그리고 태석이 꽃다발 근처에 있었다는 소은의 증언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공개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태석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기자회견 당일 아침
인터넷에 새로운 기사가 떴습니다. 도연이 스트레스로 환각을 본다는 내용이었어요. 익명의 의료 관계자를 인용한 가짜 기사였죠. 태석이 먼저 손을 쓴 거였습니다. 도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로 했죠. 오후 2시 기자회견장에 도착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도연을 향했어요.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홀 전체를 채웠습니다. 도연은 단상으로 걸어가며 심호흡을 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경호팀장이었습니다. 선생님, 소은이가 사라졌습니다. 오피스텔에 없어요. 문이 열려 있었고 신발도 그대로예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졌죠. 태석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소은을 인질로 삼은 거였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연은 단상 앞에 서서 눈을 감았어요. 여기서 물러서면 소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그래야 저들도 함부로 못하죠. 시작하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40년 연기 인생이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 같았죠. 저는 한 달 전 시상식에서 독살 시도를 당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도연은 차분하게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꽃다발의 독성 물질, 브레이크 조작, 차명 계좌, 그리고 15년간 신뢰했던 매니저의 배신까지. 그 순간 회견장 문이 벌컥 열렸어요. 태석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도연 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조작한 겁니다. 도연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태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도연이 죽으면 재단은 내 거야. 이번엔 확실하게 해. 며칠 전 태석이 후견인 서류를 가져왔을 때였어요. 도연은 이미 그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녹음기를 켜둔 채 대화를 나눴죠. 도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태석이 누군가와 통화하던 대화가 녹음된 거였어요. 회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 순간 경찰들이 들어와 태석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도연이 사전에 증거를 제출하고 협조를 요청해 둔 거였죠. 태석이 끌려나가며 발버둥 쳤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두고 봐.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죠. 회견이 끝난 뒤 도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죠. 소녀는 우리가 데리고 있어. 내일 자정까지 구본창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들고 혼자 와. 경찰한테 알리면 아이는 못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구본창의 부하들이었어요. 태석은 잡혔지만 진짜 배우는 아직 숨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곧바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어요. 혼자 가는 척하되 경찰이 멀리서 대기하기로 했죠. 가짜 USB도 준비했습니다. 진짜 증거는 이미 검찰에 넘긴 뒤였어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도연은 차를 몰고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가로등도 드물어졌어요. 어둠 속에서 내비게이션 화면만 희미하게 빛났죠. 약속 장소는 오래된 폐창고였습니다. 공장지대 끝자락에 버려진 건물이었어요. 차에서 내린 도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볼을 스쳤죠. 하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0년 연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대라고 생각했어요. 소원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게 의미 없었죠.
창고 문을 밀고 들어서자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구석에 소은이 있었습니다. 낡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손목에 테이프가 감겨 있었어요. 도연이 다가가자 소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왜 왔어요? 저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위험하게 왜?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널 두고 어딜 가겠니? 그때 남자 2명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구본창의 부하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손을 내밀었죠. 자료 먼저 줘. 확인되면 애는 보내줄게. 도연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남자에게 건네는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경찰차 불빛이 창고 안을 비쳤죠. 남자들이 당황해서 두리번거리는 사이 경찰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순식간에 제압당한 남자들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동안 도연은 소은에게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풀어주자 소은이 도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도연은 소은의 등을 쓸어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며칠 뒤였습니다. 구본창도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30년 전 입양을 조작한 혐의와 최근 범죄 공모 혐의였죠.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소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정우의 입양 기록과 음성 파일이 담긴 USB였습니다.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천천히 봐도 돼. 힘들면 언제든 멈춰도 되고. 소은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겼어요.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입양하였다고요? 그리고 친할머니가. 소은의 눈이 도연을 향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거짓말이죠? 이건 말도 안 돼요.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나도 얼마 전에야 알았어. 소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럼 아빠는 알았어요? 자기 엄마인 걸 알면서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왜요? 왜 그랬어요? 도연이 USB를 재생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소은아, 이걸 듣고 있다면 아빠가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할머니를 미워하지 마. 할머니도 피해자야. 아빠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 우리 소은이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소은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리면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도연도 함께 무릎을 꿇고 울었죠. 오랫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기자들 앞에서 재단 운영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어요. 앞으로는 위기 청소년을 위한 보호 사업에만 집중하겠다고 했죠. 정우처럼 버려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도연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죠. 소은은 도연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소은의 방으로 꾸몄어요. 책상과 침대, 옷장을 새로 들였죠. 소은이 좋아하는 하늘색 커튼도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서로 말수가 적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도연은 소은의 학교 복학 수속을 도왔어요. 새 교복을 사러 함께 백화점에 갔죠. 소은이 교복을 입어보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우가 이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왜 울어요? 아니야. 그냥 예뻐서. 소은이 멋쩍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정우를 닮아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도연이 직접 차린 밥상 앞에 소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소박한 반찬들이었죠. 예전 같으면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 작은 밥상이 더 좋았습니다. 조용한 식탁이었어요. 소은이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죠. 저기요. 응? 소은이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라고 불러도 돼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은도 울고 있었어요. 도연이 손을 뻗어 소은의 손을 잡았죠. 그래. 당연하지. 내가 너의 할머니인걸. 앞으로도 계속 저랑 같이 있어 줄 거죠? 당연하지. 어디 안 가. 할머니가 약속할게. 소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도연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밥상 위로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죠.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켜지 않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빛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죠. 아빠가 보고 싶어요. 소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도연이 소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도 그래. 많이 보고 싶어. 아빠가 우리 보고 있을까요? 그럼. 분명히 보고 있을 거야. 우리 둘이 잘 지내는 거. 소은이 도연의 품에 기대었어요. 도연은 손녀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창밖으로 첫 번째 별이 떠올랐죠. 잃어버렸던 30년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정우도 다시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두 사람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죠. 도연은 소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우가 지키려 했던 것처럼 자신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요. 그게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사연디오였습니다.